양극화. OECD 국가 중에서 이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불평등하다. 경제적으로. 어디일까요? 가장 불평등한 나라. 어디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네, 다행히. 네, 코나드리님 감사합니다. 제일 불평등한 나라는 홍콩이에요. 홍콩의 최상위 부자 50명을 합친 자산이 정부 재정보다 1.35배가 많다고 하네요. 참,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콩은 그렇다고 하네요. 부자 50명의 돈이 정부 재정보다 1.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양극화 주제를 삼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양극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필연성과 영구성입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또 국가가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이제 겪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산물이죠.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면서 시장의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지만 양극화를 즐기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에 완화시키기도 쉽지가 않다. 양극화 자체가. 근데 역사적으로 양극화가 잠시 이렇게 좀 완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 역사를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입니다. 보면은 우리 이제 196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당시에는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공장, 지금은 미국은 세계의 마켓이죠. 세계를 대표하는 마켓이고 세계의 공장 자리를 중국에게 이제 물려줬죠. 근데 당시에 1860년대에는 미국이 거의 세계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서 세계의 공장 이렇게 이제 불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독과점적인 이제 대기업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 카네기, 록펠러, 그리고 JP 모건, 벤더빌트, 이렇게 어떤 힘이 집중되고 소득이 집중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의 공업화와 동시에 이제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자유무역, 이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품이나 재화의 어떤 국가 간 이동뿐만이 아니라 금융, 자본이죠. 이 자본의 세계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대공황이 터지기 딱 1년 전, 그러니까 1928년, 대공황이 1929년도에 터졌으니까요. 딱 1년 전에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상위 1%의 소득이, 전 국민 소득의 한 20%가량 육박하는 과정에서, 결국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공황에 대해서, 이 대공황이 터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자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려요. 그거를 집약해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투자가 너무 과중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어떤 이 투자 거품이 막대했었고 또 잘 돌아갈 때였기 때문에 생산 소비를 좀 과하게 이렇게 막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공황이 터졌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그게 아니다. 소비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돼서 그렇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막 공급화되면서 상위 1%가 전 국민 소득의 20%가량 막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소비할 돈이 어딨냐. 대중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다 악순환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대공황이 터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 주장은 이제 통화 정책 실패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은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데 이게 이제 유효 통화량이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자본 투입을 하고 통화량을 이제 늘리는 정책을 쓰는데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조기에 중단하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요인 때문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거다. 각종 서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불평등에서 시작된 일반인들의 소비 위축으로 우리가 지금 대공황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완전 손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노동자의 이제 권한을 크게 대폭 강화시키고, 이 대기업, 들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법인세율 20%대에서 30% 올려버리고, 또 수익이 많이 내는, 장사를 잘하는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 이윤에 대해서 무려 80%의 법인세를 부과시키고, 개인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 당시 미국 개인 소득세율이 88%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썼더니만 실제로 상위 1%의 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대중들에게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과도하게 복지 정책을 또 썼었기 때문에 그 복지병이라는 유행어가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근로 의욕이 사라지고 돈을 막 또 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대기업을 막 이렇게 막 80% 이렇게 막 법인세를 때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영위할 만한 의욕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1970년대 오면서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뭐 레이거노믹스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정책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 몇몇 국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을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경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죠. 하지만 다시 이 축소됐던 양극화의 격차, 소득 불평등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년, 매 순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양극화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여러분 다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한 5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 지난번 우리 했던 주제는 다르지만 용적률, 그 대한민국 미래 키워드 용적률 편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강의 다 듣고서 또 다음번 이 미래 키워드 강의까지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합니다. 이 양극화의 종류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우리는 양극화 그러면은 대부분 나는 얼마를 버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걔는 얼마를 번대더라. 이렇게 양극화 딱 그러면 이제 소득 간의 양극화를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양극화의 개념은 소득의 양극화는 아주 일부분인 것이고 지금 적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계층, 지역, 문화, 교육, 기업, 국가 굉장히 많은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소득 간의 양극화보다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역 간의 양극화를 먼저 우리가 부동산 또 다뤄야 되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지역 간의 양극화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균형 발전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재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인구가 무려 30년 동안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그 균형 발전 정책을 쓰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무려 30년 동안 증가하면서 드디어 2019년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이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게 되는 지역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지역 양극화라는 개념에는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인적 양극화, 기대 수명, 예를 들면은 대졸자들의 어떤 그 비중,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의 어떤 우리 고급 인력들,
이런 분포가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기대 수명도 보게 되면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기대 수명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기대 수명이 약 5년가량 더 높더라. 이런 또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사실 이 공적 개입이 있어야지만 또 공급되는 게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의 어떤 쏠림 현상도 그냥 서울 수도권,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시설의 분포도, 전국의 40% 이상의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하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 내려오는 거.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파란색 선, 요게 이제 그 서울 인구,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접점이 나오잖아요. 크로스가, 크로스 요게 이제 19년도에 역전돼버린 현상인데, 이 현상이 뭘 말해주고 있냐? 결국은 이 지방,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주축으로 한 이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냥 가만히 돌아보면은 되게 재미난 거예요. 왜냐면,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도 모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말로는 또 여러 가지 정책들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온갖 기반 시설이 다 서울로 통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에 더 많은 지하철. 지금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서울 오면은 깜짝 놀란다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지하철 역사를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게 또 완성도를 100까지 올리려고 하는지, 신규 지금 서울에만 공사하는 노선이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앞으로 공사 들어갈 노선이 몇 가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상당히, 약간 뭔가, 반대를 이루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역 간의 양극화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이제 던져봤을 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데, 요 관련된 그 보고서가 하나 있길래 제가 어제 좀 출근해서 읽어봤는데, 2017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쓴 보고서가 있어요. 이 양극화 중에서 지역 간의 양극화를 다룬 보고서가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있길래 어제 이제 읽어봤는데, 이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 정책 대응이라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 말미에 나오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공평한 도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위주의 교통 노선 신설을 벗어나 취약 지역, 취약 계층 집중 분포 지역을 직결하는 교통 노선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정책 제안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 말은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본다면은, 사업 타당성에 입각한 지하철 개통만 하지 말고 도심 접근성의 공평성을 위해서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 집중 분포 지역의 지하철을 뚫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했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분들도 당연히 도심 접근성이 필요한 지역이죠. 근데 우리가 교통 하나를 이렇게 지하철 개통 하나 한다고 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왜 하죠? 왜냐하면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이게 국민들의 또 지역민들의 혈세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단순히 어떤 공평성의 확보를 위해서 이 재정 활용에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땐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취약 지역의 지하철을 이렇게 뚫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런 연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재정 손해를 무시한 채 이 기반시설 공급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룰이에요, 룰. 이 룰을 역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연구를 해도 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무계한 그런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어제 놀랐습니다. 이 교육의 양극화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정부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팩트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사교육비 지출액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뭐 원인은 이 교육 정책이 부동산 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큰 혼란을 자초했고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가 우리 학부형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 사교육비 지출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교육에 투입되는 그 지출의 격차가 결국은 어떤 대학 진학이라든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또 학력 격차는 직업 선택에 영향을 또 미치고 또 직업 선택은 결국 뭐다? 그 사람의 소득의 격차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교육의 어떤 격차가 모든 이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요. 그래프 잠깐 보게 되면은 요거는 코로나 사태 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교육의 급증을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학원을 더 다니네, 누가 공부를 더 하네, 누가 양질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력의 격차, 직업의 선택권 그리고 결국 개인의 일생 동안의 소득, 노동소득의 격차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근원이 되는 사교육 격차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사실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정책 혼선이 가져올 것은 단순히 좀 복잡해지는구나, 좀 불확실해지는구나 이런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요. 정치 얘기는 그만해야지. 자, 국가 간의 양극화 문제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다음에 못 사는 나라, 뭐 부국, 빈국 이렇게 나눈다면은 결과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판가름 짓는 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두 가지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한 나라의 어떤 부와 빈을 판가름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례는 세계적으로 뭐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례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반도가 나뉜 후에 북한은 소련한테 휘둘리다가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시장 경제에 다 철폐시키고 뭘 선택하죠? 착취적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론 당시에는 정치 제도만큼은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는 중앙 집권화 이런 정치 제도를 띄었습니다만은 경제 제도만큼은 미국이나 연합군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시장 경제를 우리나라가 이제 택하게 되죠. 그 결과 지금 뭐 보십시오. 우리 북한 국민들의 연평균 1인 소득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연평균 한 100만 원대 100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3만 불, 그리고 이제 4만 불, 5만 불 쭉쭉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 이런 경제제도를 뭘 택했는가인데, 사실 경제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또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이 경제와 정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 착취적 사회주의는 극소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갖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시간, 국민들의 노동, 소득, 자산, 결국은 내일과 미래를 착취해서 극소수의 배를 채우는 저런 착취적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지금 뭐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지금 경제 대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정치랑 경제 제도가 똑바로 쓴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특히나 이 정치의 부패 정도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어떤 나라였든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도 초에 있었던 이게 실화의 일인데, 국가가 떠오르지 않는데, 복권 추첨을 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당첨되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복권도 당첨 그냥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들. 네. 결국은 다,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런 정치제도. 우리가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맨날 우리가 이제 시류에 편승하는 어디에 지금 사면은 뭐 몇 배 오른다. 내가 지금 뭘 사서 뭐 100억 만들었다.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거 왜 읽고 있어요? 네? 제발 좀 다 정신 차리시고, 네. 양극화. 양극화는 나쁜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걸 없애야 돼. 또는 뭐 완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 양극화라는 단어에만 매몰되면은, 그냥 우리,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을 무조건 빨리 도와야 돼. 지원해줘야 돼.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두 농부가 있었는데, 가난한 농부,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소 한 마리 키우지도 못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고, 소를 한 1000마리 키우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이 가난한 농부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저에게 소를 주세요가 아니라 옆집 소를 죽여주세요. 이게 가난한 농부의 소원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양극화를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양극화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말 뭐 열중했습니다. 이제 대기업 규제 강화시키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우선시 여기는 정책들을 많이 썼고, 우리 또 지방의 혁신도시,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쳤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대기업들을 이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그때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말은 뭐죠?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대폭 줄인다는 소리겠죠. 그랬더니만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여버리니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실업자 늘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극화에 임하는 정책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그 어떤 표면적인 명분에만 사로잡히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제와 역행하는,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과 역행하는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종국적으로 내기에는 어렵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평등, 공정, 이런 그 키워드를 어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최우선, 가치 있는 단어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기회의 평등이죠.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실상 약간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셨던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꼭 수반돼야 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죠, 이 단어가. 근데 임기 초반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가열차게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이었어요. 국민들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 문정부는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은 거였어요. 맞습니다. 집값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값 안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저번에 용적률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집값 안정의 6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시간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힘든 거고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 큰 하락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안 올라가는 나라는 성장이 멈춘 나라예요. 그럼 전 국민이 다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문정부의 집값 안정의 개념은 이 완만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강제적으로 좀 눌러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약간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분하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에는 이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 맛보고 있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주택과 무주택의 자산 격차를 엄청나게 이제 키워버리는 자산은 양극화, 뭐 그런 키워드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 엄청난 자산 양극화가 사실 이 잘못된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겪고 있는 사태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역사가 이 2020년도 내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책의 부작용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은 좀 너무 모순된 게 아니냐. 어떤 게 모순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투기가 문제이다. 노동이 제일 좀 그 가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이지만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이 제일 그 고귀한 것이고 누구든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투기 근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조장한 측면도 정책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거대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현 정부 임기 중에 예대 마진을 챙겨갔습니다. 네, 사상 초유예요. 있을 수가 없는 예대 마진을 가져갔고 그리고 거대 금융기관들의 배를 더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분들을 동학개미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나라였고 또 선진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들이 한국은 약간 집약적으로 벌어졌다. 그동안 벌어져 왔다. 그래도 97년도 IMF 터지기 전에는 그나마 봐줄만 했다. 이 나라가 양극화 그나마 봐줄만 했다. 양극화가 없진 않았지 당연히.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구나. 97년도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저소득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제가 느꼈던 체감은 저는 지하 5층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제 스스로의 경제 위치를 어떤 층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지상이 제로라면 이 지표면이 제로라면 제 위치는 체감적으로 지하 5층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회에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불만이 생기죠. 다 짜증나고 이런 거지 같은 나라 망해라. 이런 생각 안 한 청년들이 어딨어.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해준다면 나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맞춰주든 내가 세상에 맞추든. 근데 내가 세상에 맞춰야 되는 게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룰이더라고요. 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룰을 역행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세상에 나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부자들을 욕하고 헐뜯어서 내가 이 지하 5층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IMF 터지면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위기 이런 게 터지면 되게 극심해지잖아요. 자, 저는 제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참 재미난 게 볼 때마다 반복해서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또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이 영화의 그 내용에서 의미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 영화 기생충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설명 한번 드리면은, 영화 기생충에서 영화 이제 막판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요. 제 기억에 마치 2011년도 당시에 서울에 내렸던 폭우, 강남역이 다 잠기고 이랬던 폭우, 그런 폭우가 내리는데요. 그 영화 기생충 속 폭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나서 저편에 이제 송강호 씨 댁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 빗물이 이제 가슴, 목까지 찰 정도로 다 잠겨서, 그 다음날 그 어떤 집합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했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성균 씨 댁이죠. 여기는 이성균 씨 맞나? 이성균 씨 댁은 이제 그 다음날, 야, 폭우가 내렸더니 하늘이 너무 맑다 라고 하면서 화창한 날씨에 휘파람 불면서 가든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우가 내렸는데, 한쪽은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기초생활 하는 곳에 가서 집합소에서 체육관 같은 데서 잠을 자고, 한쪽은 날씨 너무 좋다 이런 가든 파티를 여는데, 기생충 영화에서 폭우란 지금 현실 세계의 코로나 사태랑 같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기생충 영화에서 말한 폭우구나. 되게 웃긴 게 볼까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특히나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가 되게 이제 해안이 있던 보고서죠. 코로나 사태로 가장 악영향을 받을 취약 계층은 중소기업과, 기업은 중소기업, 또 저소득 근로자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맞췄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산 변동 설문조사를 보니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차량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2019년도 코로나 전과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차량 판매 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단순한 고가 차량이 아니라 슈퍼카들이에요. 슈퍼카들입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옵션 폭리를 취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하나 근데 뽑으려면, 새 차 뽑으려면은 그래도 4억은 쥐어줘야 되지 않냐 싶고, 이제 포르쉐는 좀 이제 대중화된 모델들이 많이 있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무려 170대에서 이제 300대가 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웃긴 건 이 차들이 지금 2022년도 계약해서 돈이 있더라도 이 차를 받아보려면은 아마 벤틀리 같은 경우가 2년, 포르쉐 같은 경우가 911 이런 모델들은 한 1년 반 이상, 람보르기니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돈이 있다고 어떤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공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집보다 더 비싼 이런 차들을 사는데 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자산 변동 설문조사 했더니만 월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코로나 이후에 월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이 증가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 무려 48%가 부동산으로 코로나 이후에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답을 했고 23%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답을 했고 18%가 주식과 코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픈 조사인데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저소득층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려 70%가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답변했고요. 무려 13%가 가계 지출이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렇게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위기 또는 급성장을 상상하고 대비하자. 위기 또는 급성장. 상반되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 경제 급성장. 상반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기가 오든 큰 성장을 하든 급변하면 양극화는 무조건 심해집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양극화가. 좋은 쪽으로 가든 안 좋은 쪽으로 가든 양극화는 변화의 정도랑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하면 양극화의 정도도 거세지는 건데요. 이거 한 1년도 훨씬 더 된 영상인데 그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경제 위기가 정말 터지고 대규모 경제 위기가 터지고 부동산이 막 급락하는 날이 온다라면 우리 살면서 저런 날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것은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마른 하늘, 화창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막 수천, 수백 개가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게 대규모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행동 강령이 있다 알려드렸었는데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이 급락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이 이제 U자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뭐죠? 이제 이 집값이 이제 이렇게 빠져요. 내려가면은 이제 고점 매수자분들은 반드시 나오시는 거고 내려가면은 당연히 멘탈이 살살 깨지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멈추겠지. 또 내려가고 이렇게 각도와 어떤 단기간에 급격한 각도로 집값이 추락하는 날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지금 10수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도 당연히 이제 잊을 수 없는 상담들이 저는 사실 서브프라임 시절에 상담했던 분들의 상담들이 지금도 참 많은 기억이 나는데 팔지 마세요. 버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이 최고점 잡으신 분이 이 최저점에 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데미지가 다른 거예요. 매수가 자체가 최고점이신 분들이 최저점에서 팔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뇌로 느끼는 또 이 심적으로 느끼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손실의 액 자체가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되면은 그때는 뭐냐 본인도 제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이후에 12년도 13년도 때 이제 얘기해드리면 거예요. 본인도 이거 팔면 후회하십니다라고 상담드리면 당사자도 알아요. 모르고 팔지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 자기가 그냥 해방되고 싶다. 남편이 너무 괴롭힌대요. 팔지 마십시오. 13년도에 또 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남편을 그냥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파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해방되고 싶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 목동하고 과천 이런 재건축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저점인 거 안 돼요.
근데 자기는 팔아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답을 정하고 상담 오신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그래요, 그냥 팝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위안을 삼고 싶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저점인 걸 인지하시고 인정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낙폭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팝니다.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이지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털고 나면 누군가가 잡고 그때부터 U자 패턴으로 턴 어라운드 들어가는 거죠. 예, 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상담은 참 저한테는 재밌었던 상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때만큼 심장이 뛰는 상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100에 99명이 다 팔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뭐 많으면 한 8번, 7번이 팔라 그런다면, 그때는 100명 중에 99명이 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때는 제가 또 지금보다 무려 지금 몇 살이 10살 이상 더 젊을 때였기 때문에 뭐 엄청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팔면 후회합니다. 더 사야 됩니다. 음마 아파트 팔아도 될까요? 라는 상담 생방송 때 그 기억나는 게, 팔긴 왜 팝니까? 하나 더 사야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고, 아무튼 되게 그 위험한 발언을 생방송에 했다고 참 이제 방송국에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가 아무튼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이래로 제일 재밌고 흥분됐던 그런 시기였던 기억이 나네요. 위기 상황에서 이 대처법은 기본적으로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오지만은 갈아타는 게예요. 위기 상황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갈아타기인데, 상급지 갈아타기. 왜냐면은 이 대규모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그 어떤 부동산도 무사할 수 없어요. 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재미난 건, 이 부동산들이 이제 계급이 있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가격 형성이 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내려갈 때는 0으로 수렴하는, 방향성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내려와요. 낙폭이 더 커요. 이 하락폭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다 같이 떨어진다 한들 사실상 이 지역 서열 간 또는 가격 격차 간 이 계단 한 칸 폭이 줄어들어요. 대규모 경제 위기 속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나도 내려왔지만 내 위에 있는 애는 더 많이 내려와서 나랑 어떤 계단 폭의 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한결 갈아타기가 수월해요. 그게 대규모 경제 위기 속에서 100점 전략이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겁니다. 지금 뭐 여기 지금 주제에 나오지만은 상상하고 대비하자잖아요.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대규모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를 상상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터졌어요. 그런 사람과, 어떤 분이 정말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일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그렇지, 갈아타야지, 상급지로 가야지, 상위 부동산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영상을 보고 현실로 만드시는 분은, 제가 지금 많을 때는 1년에 한 3,000 몇 명씩 이게 상담을 해왔는데 딱 2%예요.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현실로 만들어내더라. 나머지 97명은 상담을 받고 현실로까지는 못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10% 정도는 상담을 받고 상담의 내용을 혼자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가시더라. 황당무계한, 같은 뉴스를 보는데 혼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해석할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상담의 효과를 본다면은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막상 이게, 왜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집에 가면은 이제 남편이 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하지 말랬지.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랬지. 하면서 폭락 유튜브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그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변화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봤던 거는 위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그림은 이제 대혁명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성장,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좀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코로나는 이 4차 산업 시대를 상당 부분 굉장히 앞당겼다. 코로나가. 두 번째, 코로나는 우리가 가야 되는 이 4차 산업 시대가 어떠한 세상인지를 아주 요만큼 간접 체험을 해주었다. 간접 체험을 하게 해줬다. 이렇게 저는 코로나의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4차 산업이 이미 시작됐고, 이게 시작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은 그냥 큰일 나신 건데, 시작이 됐습니다. 제발 좀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이게, 시작됐구나라는 것은 서서히 우리 인식에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한순간 그냥 뚝이 확 무너지듯이 4차 산업의 급물살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4차 산업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4차 산업혁명은 급성장과 동시에 엄청난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별별 보고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뭐 많게는 30%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황당무계한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굉장히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 현실에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세상이 급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양극화는 급변한다. 이것은 세상의 룰이다. 이거를 꼭 우리가 인지하고 있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좀 상상 한번 해보시고 대비를 하시기 좀 바랍니다. 총인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제 계층별 인구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계층별 인구는 이제 총인구를 우리가 좀 계층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 중, 하로 계층별로 한번 나눠본다면 이 상위 계층의 인구, 또 중산층 인구, 우리 또 서민층 인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 하에서는 총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계층별 인구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층별 인구에서 감소하는 계층은 하나예요.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중산층 인구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중산층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중산층 인구가. 부자는 늘어요. 서민층은 급증해요. 이 현상이 이제 양극화로 해석한 계층별 인구론인데, 그래서 이 개도국들의 어떤 이 계층별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이 중산층이 넓은 두툼한 요런 이제 뭐 마른 목골 모양이 나온다면 부자, 서민, 중산층이 제일 많으니까 요런 모양이 나온다면 선진국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어요. 허리가 잘록해지죠. 중산층이 사라진 거지. 근데 이제 모래시계인데 이제 머리 모양이 좀 작고 이 하체가 커지는 이 서민층이 두터워지는. 결국 뭐냐면은 총인구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저 인구 정책을 쓸 때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중산층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산층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될 게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전략을 취했을 때 중산층이 줄어드니까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가기에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고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갈 건데 어떠한 정책을, 그러니까 유지 정책을 써서는 중산층 인구 계층의 총 감소 추세 속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선택하셔야 돼. 위로 올라가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판단, 행동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 써있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 이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게, 중산층 분들이 그나마, 중산층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통계상 중산층에 잡힌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중산층이죠? 나는 내가 중산층이라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인 빈곤 개념에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중산층이죠? 나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매년, 매 순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양극화는 이 복지소득 정책, 요즘 쉽게 말하면 기본소득, 이런 정책은 양극화 사회를 사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필연적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정치인들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복지소득 정책을 내세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이 기본소득 정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착각하십니다. 기본소득 분배 이러면은 우리 좌파 세력들이 만들어낸 주구장창 외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이 보수 계열 쪽의 학자분들 중에 예를 들면 찰스 머레이, 하이에크,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런 분들이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보수 정책 하에 입각한 경제 원리예요. 근데 지금 4차 산업까지 가서 대량 실업 사태 막 터지고 그러면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사회복지제도, 복지소득 제도가 없이는 산업혁명보다 더 무서운 사회혁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 보수학자분들이 외쳤던 이런 그 기본소득 제도를 보게 되면은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소득제, 이것은 뭐냐? 소득의 일정 부분 밑에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한테 보조금을 받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고안해서 나온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 입각한 경제학자의 정책을 이렇게 좀 응용한 제도이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자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고, 보수 정치인이든 이 좌파 정치인이든 간에 이 복지소득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부감을 갖는 시대는 사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강조하지만은 세상의 룰을 이해하고 그 룰에 역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취해서는 이거는 거의 필패입니다. 필패예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할게요. A는 얼음판 위에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근데 B는 움직여. B는 움직여요. A는 가만히 서 있고. 근데 A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대신 움직이진 않아. 근데 B는 어떻다? 움직이는데 좀 두터운 얼음 위에서 걷고, 살살살 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저는 양극화가 왜 벌어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답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양극화 발생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의 룰을 인지하고 이해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의 룰을 아예 잘못 인지하거나 아예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룰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아예 모르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보고 이게 양극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인지한 상황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두 그림 중에 누가 세상의 룰을 인지한 것이고 누가 세상의 룰을 역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살얼음판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이 두터운 빙판 위에서 걷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너 뛰다가 임마, 너 넘어지면 팔다리 부러진다. 뇌진탕 올 수도 있다. 얼음판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피하셔라. 거기 나오셔야 된다. 그 상태로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순간, 그 빙판에 서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마인드 교육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 살얼음판 위에 가만히 서 있는 행동이 뭐라 그랬죠? 저게 은행 예금만 믿고 있는 분들이시다. 그래서 은행을 탈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된다? 은행을 탈출하는 순간 여기 오른쪽으로 오는데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는 참 착각합니다. 안정적인 삶, 변화가 적은 삶, 큰 모험을 하지 않는 삶,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안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배워야 되는 안정의 개념은 국어사전에 써 있는 안정의 개념과는 다르다. 가만히 있으면 몰락하는 겁니다. 혁신을 가하지 않은 기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과거의 쌍팔년도 시절에 여러 유명했던 대기업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들이 있고 없어진 기업은 왜 없어진 거죠? 혁신을 가했냐 안 가했냐. 이거는 개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기업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아무 무탈하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봐요.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되면 봐요. 문 닫을 실업자가 왜 양산되죠? 문 닫을 회사도 많다니까. 네?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탈출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도 이 룰 숙지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봐요. 양극화 생존 전략은 이게 시작이야. 다른 게 없어요.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 뭐 경제책을 많이 본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단추를 끼지 않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껴봤자 모래 위에 집히는 거야. 이 마인드가 내 머릿속과 내 가슴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백날 다 헛공부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머리로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다고.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결과는 여기서 이제 나는 거니까. 시작도 여기, 결과도 이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룰. 소액을 신속히 운용하라. 소액을 신속히 운용하라. 지금 보세요. 지난주 부자콜 시간에 상담해드렸던 우리 뭐 5천만 원. 어떻게 할까요? 신혼부부 전화 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뭐 매주 수요일날 6시부터 7시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는 그 부자콜 고민 해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전화 상담을 제가 좀 오래 했던 건 그분이 신혼부부 결혼한 지 한 달 된 우리 신부께서 전화를 주셨고 또 신랑 신부가 지금 탈탈 털어보니까 한 4천에서 5천만 원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로 내가 재테크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아볼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그 질문에 맞닥뜨리고 제가 상담을 길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분가량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혼부부의 질문 중에
조금 더 모아볼까요? 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오래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우리 일을 왜 합니까? 부동산 사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해서 우리 일을 왜 합니까? 더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 평생 그런 논리를 가진 적도 없어. 물론 저는 특이 케이스로 이 부동산을 활용한 이런 일들을 제가 업으로 삼게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상충되지 않고 딱, 일맥상통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해. 투자해야지.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각은 확고하게 있어요. 노동소득만으로, 노동의 가치를 편매하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만으로는 양극화 세상 속에서 우리 못 살아남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룰이야. 그게 세상의 원리야. 기본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소득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자본 이득을 겸해야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양극화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부유해지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노동은 열심히 하고 뭐 자기 개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자본 이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그냥 관심을 가져야 공부를 또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개념 정립이 안 되면은 계속 모으려고만 해요. 계속 모으려고만. 근데 보세요. 이 모아서 될 일이 아닌 게, 지금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또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근데 당연히 사람이 다 똑같죠.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보다는 당연히 좋죠. 그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지금 내가 5천 갖고 있고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지만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으니까 5천만 더 모아보자. 자, 이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5천만 원을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은행에 잘 보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5천만 원 추가적인 투자 5천만 원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딱 보니 그 당시에 과거에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 어떻게 돼 있죠? 2억 5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랄 일도 아닌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전략은 실패한다. 왜 실패하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각자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소득도 얻으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돈은 계속 쉬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은 돈은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면서 돈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너는 좀 쉬고 있어. 너도 내가 언젠가 한번 일을 시킬 거니까 너 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좀 더 모으면 너 그때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돈은 맨날 놀아. 나만 일을 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안 되네. 안 되네. 옛날에 5천으로 할 수 있었던 부동산이 이젠 1억 필요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뭐냐? 일을 빨리 시키세요. 얘 놀리게 하면은 여러분 혼자 주구장창 나 혼자 주구장창 해봤자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해야 되지만 모은 돈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랑 우리가 만약에 어렵게 월급 받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툭불 한우를 만약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그 툭불 한우를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은행인데 웃긴 건 그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있는 전원 코드가 나가 있는 냉장고에 그 값비싼 툭불 한우를 넣어놓고 내가 언젠간 저거를 정말 뜻깊은 날 꺼내서 맛있게 먹어야지. 꺼내보세요. 다 썩어있지. 돈의 부패 현상이죠. 이건 물리학인가?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한데 나는 일단 열어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힘들게 번 한우가 냉동실에 잘 보관되어 있을 거야. 꺼내는 순간 기가 찬 거죠. 그게 현실인 것이고 그 현실을 빨리 맞닥뜨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마인드는 좀 응용화된 마인드예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은 거의 이제 시속 10km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뛸 수 있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육체적인 한계래요. 그리고 B는 무려 A보다 3배를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시속 30km로 달릴 수가 있대요. 이 달리는 속도가 저는 소득이랑 우리가 만약에 소득의 개념으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한 달에 10km밖에 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을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이 달리기 게임에서, 이 경제 게임에서, 이 양극화 게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베팅하겠습니까? 누가 이긴다고? 당연히 B에 걸겠죠. 자, 근데 A라는 친구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거밖에 못 뛰는 거야. 10km밖에. 그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도 시속 10km가 한도인 사람한테 A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옆집에 걔는 시속 30km 뛰는데 너 안 되냐? 너 10km밖에 못 뛰냐? 또 A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10km밖에 못 뛸까? 좀 더 뛰어봐. 근데 보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임계점이 있고, 그것을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나도 토익, 토플 공부해야 되나? 나도 뭐 어디 취업 공부해야 되나? 나도 자격증 더 따야 되나? 자꾸 나도. 이렇게 아까처럼 호로의 단심만 생각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나만 일을 시키면 될 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이 논리대로라면은 A가 B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죽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강의 2018년도 강의라고. 4년 전 강의라고 지금, 그쵸? 사실은 이건 더 오래된 강의예요. 근데 봐요. A가 B를 이길 수 있는, A가 시속 10km가 한계인 상태로 뛰더라도 A가 B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응? 어디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 말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서. 그게 뭐죠? 이제 시속 40km로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타서 본인이 뛸 수 있는 한계가 시속 10km라면 10km로 뛰어야지. 시속 40km로 달리는 자산 열차에 올라타서. 이 자산 열차가 뭐라 그랬죠? 이게? 재테크다. 근데 다들 뭐예요? 월급을 한 승부 보려고 그래. 나도. 어떻게 하면 나도 고소득자만 쟤만큼 받을 수 있을까? 쟤 월 한 800 번대, 한 1000 번대. 나는 300만 원 벌어. 나도 500, 600, 700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방법이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세상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룰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룰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이 자산 열차에 올라타는 건 반칙이 아닙니다. 이 자산 열차에 올라타지 않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차에 올라타는 게 반칙입니까? 반칙 아닙니다. 이게 왜 반칙입니까? 반칙 아니에요. 그게 10km 뛰는 사람에게 20km, 30km 뛰어봐.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열차에 올라타냐 안 올라타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열차 그냥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지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A는 아예 뒷공문에도 안 보이게 될 정도로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자산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된다? A가 결국에 종국적으로 B보다 노동소득은 적지만 B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제 인생이 딱 A였으니까. 올라타면 되는 거야. 올라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죠. 야, 올라타다가 뛰다가 자빠지면 어떡하냐. 그게 아까 이 전 그림 나왔던 얼음판 위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 좀 더 두꺼운 얼음 위에서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이런 거죠. 세상은 얼음판이에요. 기본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자, 네 번째. 잃기 어려운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투자 세계의 발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 전략에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부동산만 하진 않죠.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입문하기 전에 이 주식 투자가 시작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변화되고, 이 금융 투자에서도 또 다변화되고, 부동산 포트 내에서도 다변화시키거든요. 그렇게 다변화 되는데, 초입자분들, 우리 입문자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많이 버는 투자, 이런 거 말고, 그냥, 잃기 어려운 재테크를 하세요. 제발. 그냥 그게 맞아. 뭐 자유의지대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봐요. 근데 보세요. 요 그래프는 나중에 잘 안 보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캡처해서 나중에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뭐냐면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자산의 구성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짙은 막대 그래프가 금융자산이고요. 약간 옅은 막대 그래프, 길다란 거. 요게 이제 부동산 자산인데, 최근에도 주식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비율을 잘 보시면,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한국 부자는 결국,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해 내고 있어요.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선진국은 누가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냐, 금융자산이 80%가 넘는데, 이 나라가 미개한 거고, 한국도 선진화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다. 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실제 부자가 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의 멘트가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다? 금융기관들이, 네? 펀드도 팔아먹어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보험도 팔아먹어야 되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동학개미란 단어를 정말 개미들이 만들어냈을까? 제가 묻는다니까. 동학개미란 단어는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개미들이 만든 단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금융기관 아니면은, 아무튼 이런 개미들의 불나방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소형 선호 현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소형 선호 현상은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은 건설회사들이 소형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면 계속 당하는 건데요. 그냥 검증된 재테크 수단을 택하세요. 우리 입문자분들은 제발 까부지 마시고. 까부는 거야. 근데, 저기, 유학파 학자분들이나 우리 교수분들이 뭐 유튜브 나와서, 유튜브 자꾸 왜 나오는지 몰라. 교수들이, 애들이랑 가르치면 될 텐데, 유튜브 자꾸 나와가지고 피자 먹고 스파게티 잔뜩 먹고 와가지고, 뭐 금융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 한국입니다. 네. 이 추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네? 기미가 보입니까?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되지도 않아. 미국의 어떤 그 구조와, 그러니까 이거지. 결국 미국은 주식시장 부양이 결국은 우리나라 집값이 어떤 정치에 어떤 이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면 미국은 주가가, 이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나스닥, 이런 것들이 미국 정치인들의 어떤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심에. 그거 다른 건데, 그거를 뭐 우리나라 다 미국화 된다. 지금 이게 미국화 되고 있는 그림입니까? 이게 지금요? 더 심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조언은, 상급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현상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요거 좀 제가, 저 포인터. 눈이 나빠져서 안 보여. 여기 아마 서울일 거고요. 이게 전국일 거고, 이게 경기도인가요? 이게 경기도인가요, 이게? 이 글씨가 이게? 안 보여서 그래. 경북이에요? 경기도는 어디 있어요? 없나? 이 지역별로 이게 매년 뭐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면적은 대형
중대형, 중형, 중소형, 소형 나눠봤는데 노란색 표시된 것은 그 해에 제일 많이 오른 평형. 서울은 17년도 맞죠? 이게 17년도 맞죠? 17년도 맞나요? 네. 17년도에 서울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노란 색깔은 소형이었고 제일 조금 오른 거는 대형이었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해가 거듭될수록 서울도 가만히 보세요. 노란 색깔이 소형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17, 18, 19년도에는. 근데 20년도, 중소형. 21년도 어떻게 돼요? 중형. 이 해마다 제일 많이 오른 타입이 소에서 면적이 커지는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 노란색이. 그러면서 어때요? 제일 적게 오른 게 초록 색깔로 표시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제일 적게 오른 게 녹색깔인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작은 면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게 노란색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큰 평수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 이 트렌드야. 지금 이 트렌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형 트렌드를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무르에 익은 거고요. 올해 봐봐. 올해는 잘하면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도 정도에 23년도 정도에는 서울에서 저 노란색 띄는 게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네? 서울에서 소에서 중형으로 넘어왔잖아요. 많이 오른 부동산이. 요거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도 정도에는 이거 한 칸 더 건너옵니다. 이렇게. 건너온다고. 노란색이. 오늘 양극화 얘기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봐요. 대응 전략, 생존. 일단은 이거를 분명히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도약을 다 떠나서 생존을 한 후의 도약이라는 전략도 있는 거예요. 부디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움직이지 않고 나대지 않고 정말 정부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 생존할 수 있는 것이냐. 성공을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분들은요. 아니다.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룰이다. 제발 그 룰을 이해하고 룰에 역행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상담 신청 매물 정보는 회사로 전화 주셔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네이버에 박병찬 샵을 좀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주시지 않으셔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상담 도와드리는 거랑 그 소액 매물 정보, 공개적인 유튜브 말고 이제 비공개 매물 정보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버의 박병찬 샵을 통해서 접수 가능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자병법 라이브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박사부, 오늘 이 시간은 월요일날 6시에는 제가 하는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날 6시에는 그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그 시간 있어요. 그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02888-8885 번호로 전화번호가 쉽습니다. 0102이 아니라 02예요. 여기다 고민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신 후에, 매주 수요일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좀 모르는 전화가 오더라도 받아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는 정치의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양극화 없인 정치도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먼 훗날 우리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대한민국이 정치적 대통합을 이룩하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박사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2월 4일일 겁니다. 2월 4일에 또 부동산 포차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섭외를 한 우리 전문가분이 우리 심교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곽창석 대표님, 또 두 분이 친하세요.
해서 또 술을 또 잘 드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약주 좋아하시니까 2월 4일 금요일 날 우리 심규원 교수님과 곽청석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포차 10거니까요. 그날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